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빅토리아 시대의 과학자들은 생명의 기원 문제가 물질적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다윈을 포함하여 그 당시의 많은 과학자들은 생명의 구성 요소로서 물질과 에너지만을 생각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조는 20세기 전반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기원과 관련하여 20세기 전반기까지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결국 과학자들이 생명의 핵심 요소로서 물질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은 1953년 왓슨과 크릭에 의한 DNA 구조 규명 이후부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기원 문제와 관련하여 20세기 전반기까지의 과학계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다윈이 그의 진화론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과학자들은 생명의 요소로서 물질과 에너지만을 생각했지 정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최초의 생명이 환경만 적당하면 그 생명이 없는 물질로부터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윈도 그런 면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는 최초의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지를 않았지만 그렇지만 1871년에 조세프 후커라는 당시의 생물학자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요. 그런 다윈의 생각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다윈은 어떤 따뜻한 작은 연못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온도도 적당하고 필요한 어떤 화학 물질들이 있고 또 에너지도 공급되는 어떤 따뜻한 작은 연못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결국은 최초의 생명이 나올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그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윈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많은 과학자들이 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된 어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1828년에 독일의 화학자 벨러라는 사람이 그 최초로 그 무기물로부터 그 생명체 안의 화합물인 요소를 얻어내는데 성공한 거예요. 벨러 실험 이전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생명과 그 무생명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생체 내의 화합물은 생명이 없는 무기물로부터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벨러가 어떻게 실험을 하다가 그 무기물로부터 생체 내 화합물인 요소를 얻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이 알려지면서부터 이제 과학자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즉 그때까지는 생명과 무생명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벨러의 실험에 의해서 그런 장벽이 어떤 면에서 이제 무너지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른스트 해켈이라는 그 당시의 생물학자의 얘기도 적어놨는데 결국 생명체가 뭐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환경만 그 적당하게 주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화합물들만 있으면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최초의 생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그 많은 과학자들이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그 다윈을 강력하게 옹호했던 토머스 헉슬리라는 과학자도 있고요. 또 에른스트 해켈 역시 다윈의 강력한 그런 그 옹호자였었는데 이 독일에서 그런 그 주장을 한 독일의 생물학자였습니다. 근데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생명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다는 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알게 되면서부터 이 화학 진화론도 이제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는 좀 더 업데이트된 그런 그 화학 진화론이 그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러시아의 화학자 알렉산더 오파린이라는 그런 그 과학자에 의해서 이제 제안이 되게 됩니다. 오파린은
뭐 상당히 구체적인 그리고 아주 그 긴 그 시간에 걸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최초 생명의 출현 시나리오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뭐 오파린의 이 생명의 기원 시나리오를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 대기에서 굉장히 간단한 화합물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지만 뭐 H2O라든가 H2라든가 뭐 NH3라든가 아모니아죠. 이런 그 화합물들이 그 대기 중에 있는 어떤 뭐 번개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받아서 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조금 복잡한 그런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아미노산들이 또 자기들끼리 반응해 갖고서 어떤 그 체인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단백질 같은 분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어떤 막에 갇히게 됨으로써 원시 대사계가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점점 진화해 갖고선 뭐 최초의 세포가 나오게 됐다라는 이제 그런 그 기본적인 그 개념인데요. 이제 오파린의 시나리오에서 좀 중요한 거는 오파린은 초기 원시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을 것이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지금 대기에는 산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파린은 처음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기 중에 산소가 있으면 아미노산이 생성이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산소가 없는 대기를 환원성 대기라고 합니다. 오파린이 생명의 기원과 관련해서 유명해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실험 때문인데요. 1953년경에 미국의 과학자 스탠리 밀러와 해롤드 유리는 여기 그림과 같은 실험 기구에 환원성 대기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전기 방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한 다음에 어떤 생성물이 만들어지는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생성물 중에서 아미노산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파린의 가설을 이제 일부 확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실험은 당시 생명의 기원과 관련해서 돌파구를 여는 그런 중요한 실험으로 평가됐는데요. 그거는 그 당시에 나온 타임지 기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밀러 유리 실험에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 작은 실험기구에서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장구한 지구의 역사 속에서 도처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텐데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최초의 생명이 나올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기대를 이 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밀러 유리 실험이 발표된 지 지금 70년이 지났는데요. 과연 생명의 기원의 신비가 풀렸을까요? 과학자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은 생명은 단지 물질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 핵심적 요소로서 생물학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사실 그 시발점이 밀러와 유리 실험이 발표된 비슷한 시기 당시로서는 무명의 과학자였던 왓슨과 크릭에 의해서 DNA 구조가 밝혀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